오늘도 대한민국의 하루는 일출을 품은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 대한민국의 가능성은 이 바다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저 멀리 보이는 바다는 아름답게 그지없지만 삶에서 부딪히는 바다는 그야말로 나날이 치열한 현장입니다.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젖어있는 바다엔 풍어의 기쁨과 함께 사고의 위험도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사고 중에서 어선사고는 무려 3분의 2라고 합니다. 해양 강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바닷길 안전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안전한 바닷길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른 새벽, 취재진이 동행하기로 한 일행을 남도의 끝자락 고흥 녹동항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거문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현장 방문을 미루었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실무진 일행이 거문도로 향합니다. 고흥에서 40km, 크고 작은 섬들을 지나 아름다운 바닷길을 헤치고 나아가면 어느새 거문도에 다다릅니다. 거문도는 여수 순천과 제주도로 향하는 선박의 기항지이면서 근해 어업의 근거지이기도 하죠. 삼치, 고등어, 김 등이 많이 나지만 특히 갈치가 대표 특산물이라고 하네요. 이곳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죠. 이 공간이 보면은 작업 도구, 이 작업 도구만 네. 있고 지금 어민들이 조립식으로 이렇게 짓게 됩니다. 네, 그렇게 네. 되면은 위험성이 안 많겠습니까? 네. 그래서 선체의 톤수 외에 복지건강은 톤수로 이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 어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장실도 없죠. 네. 지금 어업인 보면 말씀처럼 침실도 지금 없습니다. 안전한 조업 환경을 위협하는 첫 번째가 바로 복지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2톤에서 3톤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배들은 결국은 그 세 분이식 아닌 바로 노상에다 바로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네.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규제를 한다라면 또 어민 영세한 어민들한테 상당히 그 부담이 많이 가겠습니까? 네. 소형 선박이라서 휴식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좁다 보니까 비좁다 보니까 그 뭐 쉴 수 있는 자리도 없고 그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특히 또 화장실 같은 데도 뭐 딱히 만들 만한 공간도 없고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도 쓰고 있고 정말 그런 부분이 너무나 가장 하여튼 불편합니다. 너무 힘들고 뭐 좀 쉴 때도 매트리스를 하나 놓고 좀 누워서 쉬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이 소형 선박들은 구비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 이제. 어선 안전을 점검하는 선박 검사원이 실태를 직접 보기 위해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 한번 보러 왔습니다. 예. 이게 선원실인가요? 예. 아, 많이 비좁으시죠? 좋죠. 이게 한 명이 겨우 뭐 한 자리 두명 자는데 그러니까요. 한 명 정도면 한명 편히 잡으면 한 명 자리 예. 서로 안 잘라 똑같이 같이. 그러니까 너 그리고 이게 지하에 있고 하다 제가 보니 있고 기관실하고 인접돼 있어가지고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고 그래요. 예. 그게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여기서 밥 먹고 그러는데 예. 힘들어요. 예. 여름에 또 출구가 안 들어가고. 위로 나와 있어가지고 바람도 안 통하고 그러겠네요. 예. 이 여름에는 여기 열기가 이 기관 방에서 열기가 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기도 못하고 들어가면 한 2, 30도 되는데 못 들어가요. 예, 부엌은 이게 전부고요. 너무 협사하죠. 예. 여기서 수돗 물하고 여기서 씻어가지고 그냥 그때 끓여가지고 먹고 밥도 어찌게 해 먹고 찌개는 이제 데워가지고만 먹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밥 먹고 이런 데만 좀 조리실만 잘 돼 있어도 그러죠. 하시는데 많이 그렇게 돼 편할 있어도, 텐데. 예. 예. 밥 먹을 때마다 좀 따뜻하게 먹어야 될 텐데 겨울에는 또 추워가지고 이런 조리 공간이 조금 제대로 갖춰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예. 복지 공간이 어업인들한테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정된 공간 내에서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선원실, 조리실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조업을 하면서 며칠씩 바다에서 생활을 하신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배는 2.99톤으로 배로서 지금 저희 국내에서 가장 많은 배들이 있는 톤수인데요. 선원 복지 공간이 없는 배로서 선원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선원분들이 쉬시는 곳은 여기 외부에 노출된 공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이라든지 날씨가 안 좋을 때 그대로 다 맞으실 수밖에 없고요. 노타실 뒤쪽으로 저희 선원 복지 공간이 신설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선주분들이 음식 조리라든지 아니면 휴식 공간이라든지 도움 활동 중에 있는 복지 공간이 마련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화장실도 따로는 없는 거죠. 화장실 따로 그냥 구멍 뚫는 예, 예, 그 정도예요. 예, 그렇죠. 이게 화장실 시게 되면 그것도 저기 들어간다고 평소에. 예, 그러니까. 예, 그렇네. 스무들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있으면 좋지만 그런 거는 엄청 우리한테 부담이 가요. 그러면 톤수의 제한이 있어가지고. 현장을 돌아본 뒤 안녕하십니까. 어업인들과 반갑습니다. 함께 대화하는 자리도 저희 마련되었네요. 공단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세심한 해양 안전 관리 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어업인들이 또 선주가 배를 진수를 했을 당시 이 공간을 확보하면서 규제 조건을 만들게 되면은 결국은 선주의 부담감이 많이 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이렇게 섬과 육지로 오가며 생업을 이어가시는 여러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소형 어선을 운항하는 어업인 중에서 복지시설을 제대로 갖춘 분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들 대부분이 고령층 어르신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네 농어촌에 젊은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지만 어업은 특히 심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취업난이 극심하다고 해도 젊은 청년들에게 어업은 여전히 기피 업종인 것이죠. 선주 7만 4천 명 중 85%인 6만 3천여 명이 50세 이상이고요. 70세 이상도 32%나 됩니다. 지금 갈수록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장이 수산을 하는데 힘들다 보니까 수입도 수입이지만은 어렵고 힘드니까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해서 많이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섬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어나마 한 가지 두고 이렇게 좀 해결이 돼야만이 제대로 우리 젊으신 분들이 수산업에도 종사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자리도 어차피 지금 현재 자꾸 다 떠나고 없으니까 외국인들을 유치로 해서 자꾸 지금 일자리가 거의 다 그렇게 잠식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떠난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꾸는 건 불가피해 보이네요.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원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그 현실을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그렇다 보니 고령의 선장과 외국인 선원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 돼 안전사고에 노출되곤 합니다. 또한 충분히 쉬지 못한 어업인의 피로도 상승 역시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발생시켜 왔습니다. 7일 잡던 어선이 불이 나 침몰했습니다. 선원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을 했는데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11월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대성호 화재 사고 다들 기억하시죠? 선미에서 화재가 시작됐다는 것 외에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데 중요한 것은 선원들이 위급 상황에서 제대로 대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성호 사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진단을 내놓을까요? 구조상도 이 선원실이 갑판 아래 쪽에 있다 보니까 화재나 침수 때 대피하기가 힘듭니다. 수직으로 나 있어요. 보시다시피 선원실이 갑판 밑에 그것도 아주 협소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상 화재처럼 절체절명의 순간 배 위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인명사고를 동반한 어선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바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해양사고는 선박 자체의 안전성과 선박 운항자의 역량에 크게 좌우되는데 그 원인의 85% 이상이 인적 과실에 의한 것이랍니다. 전체 해양사고의 약 80%를 차지하는 어선만 보더라도 어선 노후화와 선원의 고령화로 인한 인적 과실이 대표적인 원인이지만 국내 어선의 현실적 조업 환경과도 무관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어선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한 선박 구조를 가지며 복지 공간이나 조업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선원의 피로도 증가가 충돌 사고 및 안전사고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업인의 과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급선무. 따라서 복지 공간의 확보는 그 자체로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또 이 구조적인 문제는 바로 인적 과실로 이어집니다. 최근 5년간 해양 사고의 대부분 어업인의 과실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어선 사고와 어선원 교육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해양 안전은 전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망망대해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원들이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구조를 바꿔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직 탈출이 아닌 조금 더 수평으로 탈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복지 공간이 어업인들한테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정된 공간 내에서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허가 톤수 외에도 별도로 설치해서 어민들이 의식주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편리하게 할 수 있게 이제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제도란 어선의 안전 그리고 어업인의 복지를 위한 표준 어선형 제도를 말합니다. 앞서 우리는 선원들의 복지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았습니다. 새로운 제도에는 선원실, 조리실, 화장실 등 의식주와 관련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정부는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로 어선 부피, 즉 총톤수를 제한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배 구조가 안전과 복지에 취약한 형태로 굳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새로운 표준 어선형 제도에선 이런 취약점을 보완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얼마나 배 자체를 안전한 표준으로 만드느냐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화재 사고로 전복된 대성호 사고.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화재가 났을 때 불에 취약한 재질로 만들어진 배가 삽시간에 화염에 휩싸였음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성호 선체는 FRP, 즉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불이 나자마자 진압할 사이도 없이 배가 전복되고 두동강이 났다고 하니 이 소재로 만들어진 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어선의 96%는 FRP 소재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한 바닷길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어선 재질 자체에 있었던 것인데요. FRP 소재는 어선의 건조가 쉽고 제작 단가가 낮은 데다 수리가 용이하다고 해요. 또 바닷물에 직접 닿는 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외부 부식에 강하면서 소재가 가벼워 연료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해양 화재 사고 원인 중 하나로 FRP 소재가 꼽히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에 타기 쉬운 소재로 만들어지는 배. 하지만 이미 연근해에서 대다수 운항 중인 배의 소재를 한꺼번에 모두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화장치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9월 24일 충북 음성에서 한 중요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기존의 소화장치가 온도에만 반응해 자동으로 작동했던 것을 보완해서 개발한 시스템인데요. 화재를 인지한 선원이 직접 소화장치를 작동시키는 무인기관실 자동 소화장치 개선안을 마련해 실험하는 현장입니다. 기존의 무인기관실 자동 소화장치는 93도 이상이 되어야만 작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을 하더라도 초기에 화재를 인지를 하더라도 수동으로 동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이 수동 조작함을 만들었고 이 버튼을 2초간 누르게 되면 이 수동 조작함에 연동된 모든 소화장치가 다 작동이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무인기관실에 기름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한 실증 실험입니다. 저 안에 철제 모형이 엔진인 셈입니다. 엔진실 주변의 기름에 불이 붙는 상황을 재현한 건데요. 자체 개발한 고체 에어로졸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불을 끌 수 있나 테스트하는 실험입니다. 불이 붙자 유독가스와 함께 불이 무섭게 퍼져나갑니다. 모든 제어 장치가 완벽한 상황에서의 실험인데도 저렇게 불이 붙는 것을 보니 너무 무섭네요. 과연 소화장치가 잘 작동할 수 있을까요? 네, 불이 붙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체 에어로졸이 분사돼서 완벽하게 화재를 진압합니다. 모의 실험이지만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실험은 FRP 선체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실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화약제 고체 에어로졸 분사 장치입니다. 해상에서 불이 붙는 가장 비슷한 환경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네요. 이번 실험에는 FRP보다 더 소화하기 어려운 재질이 사용됐습니다. 불을 붙이자마자 유독성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망망대해에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하지만 소화장치를 작동시키면 아까 매달아 두었던 고체 에어로졸이 작동합니다. 소화약제가 강하게 분사되면서 불길이 곧 잡혔습니다. 만일 화재 경보로 화재를 인지하게 되면 선박 재질들이 채 타기 전에 에어로졸이 작동하면서 불길과 유독가스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화재 경보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개발된 소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불이 나면 화재 경보기에 경보가 울리게 되고 곧바로 선원들이 원터치 소화 장치를 작동시키면 에어로졸의 소화 약제가 방출되면서 화재가 진압됩니다. 해경대원이 뒤집힌 배로 뛰어듭니다. 2019년 11월 25일 대성호 사고의 안타까움이 채 가시기도 전 제주 앞바다에서 창진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악천 후에 3m가 넘는 파도로 어선의 복원성 상실이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원성이란 뭘까요? 복원성은 말 그대로 배가 기울었다가도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성능을 말합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선박안전검사에서 이 복원성을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배를 흔들어 주기를 측정하는 횡효시험과 무거운 중량물을 한쪽으로 옮겨 배가 기울어지는 정도를 측정하는 경사시험입니다. 새로운 표준 어선형 제도에는 이 복원성이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선박 내 물체 이동으로 인해 선박이 일정 각도 이내로 기울더라도 뒤집히지 않고 경사를 원위치로 되돌려주는 선박의 유체역학적 성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어선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부력을 키워가지고 배를 키운다든지 그래서 정해진 선형 이외에 벗어나는 그런 선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고기의 어획량을 좀 늘리고 좀 멀리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만은 실제 배에 설계된 그 성능 이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초기 복원성이 좋아지지만은 궁극적으로 경사가 조금 많이 졌을 때 어선이 뒤집어지는, 그래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아서 특별히 이제 이런 어선들이 그동안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임의적으로 그런 것들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되는 기준은 선박의, 특히 소형 선박의 안전을 아주 강화할 수 있고 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천의 낡은 천막, 어수선한 부자재가 널린 이곳. 어딘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곳은 소형 어선을 만드는 조선소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아주 이 작은 소형 선박만 만들지 그 큰 선박은 못 만들잖아요. 더군다나 이 여건도 이렇고 저희는 이제 조선소에 배를 상가를 해놓으면 가서 자기 그 배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달라 하면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앞서 소형 어선 선체의 재질인 FRP, 즉 강화 플라스틱으로 배를 만드는 곳인데요. 조선소 하면 흔히 떠오르는 거대한 선박을 제조하는 공장이 아니었네요. 마치 영세 간해 수공업을 연상시키는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먼지나 화학약품 냄새를 따로 배출하는 장치가 없이 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건물들이 자꾸 민원을 넣으면 민원을 넣는데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자꾸 민원을 넣으니까 여기는 아마 딴 데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민원을 넣어요. 이전하는 그 계획 착수 보고에 저희들은 사실 2m만 돼도 예, 괜찮아요. 대형 조선소는 수심이 안 나와. 배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대형 선박들은 아무래도 밑에가 많이 가라앉다 보니까 그게 어렵죠. 지금 다 옮기고자 희망하는 곳이 18군데예요. 지금 우리 수리하는 곳, 또 조선소 현재 상가하는 조선소, 배 만드는 곳 해서 다 18곳인데 지금 그게 그쪽으로 가자면은 길 나야지, 바다가 얕으니까 바다를 또 파야지, 뭐 공원 조성해야지, 또 자기 개인별로 평수가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나는 뭐 2,000평, 니는 뭐 5,000평. 그걸 다 하자면은 그게 10년이나 걸린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 동네 주위에서는 뭐 분진이 일어난다. 여기 앞에 건물 지어갖고 지금 4년이나 됐는데 이 건물이 안 나간다. 왜 안 나가냐? 니네가 군진을 내고 이 수지 냄새가 너무 역해서 누가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튼 조선소만 빨리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체계적인 설계와 안전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건조 과정은 배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일 겁니다. 빨리 이전하고 싶다는 소형 조선소의 바람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선이 매년 2천여 척이나 건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는 매우 열악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선 건조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어선 조선소들을 그곳에 모아놓고 검사 기능이라든지 그 연구 기능을 지원해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선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어선 건조 진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는 건데요. 설계와 검사, 연구소 등이 한데 모이는 어선 건조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최고의 설계와 건조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대형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는 선박은 주로 대양을 항해하는 상선들이고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주업하는 약 6만 5천여 척은 어선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건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능이나 기능 면에서의 설계 능력도 정말 매우 미흡하고요.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부와 공단이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해외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해양수산 강국 노르웨이입니다.
반도국인 노르웨이는 해양수산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종종 비교가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체계적인 조업 시스템을 갖춘 노르웨이 어선의 모습인데요. 투망과 양망, 즉 그물을 던지고 걷어 올리는 과정 자체가 자동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때문에 선원들은 안전하게 그물을 내릴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노출될 일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조선의 조업 환경은 어떨까요? 흔히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연상되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투망 작업을 일일이 선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물에 발이 걸려 잘리거나 물에 빠지는 인적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조된 배의 모습도 비교해 볼까요? 노르웨이의 어선은 깊이가 깊기 때문에 보건성이 높아 안정감이 있는 반면 우리의 소형 어선들은 깊이가 얕고 반면 길이가 길어 보건성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어선이 물고기를 걷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건 역시 전자동 방식이네요. 선원들이 직접 물고기를 만질 일이 없어서 어획물이 손상될 일도 거의 없죠.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한 조업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우리의 바다는 아직은 노르웨이와 비교하기엔 생산성과 안전성 면에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잡은 물고기를 걷어 올리는 것도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부족한 일손에 인건비도 걱정이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 해양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 정부에서도 자동 조업 설비를 개발 중이라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바다, 이제 우리도 기대해도 되겠죠? 우리가 걷어올릴 희망은 또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어업인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건조 현장이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추진하는 표준 어선형 제도는 생산성과 안전, 그리고 복지가 결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선박 설계와 건조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기술력을 중소형 선박에 접목시키면서 해양 안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바닷길의 안전이 담보되고 어업인의 복지가 실현된다면 수산업은 결코 기피 업종이 아닌 전도유망한 산업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작은 어선이지만 이 어선이 만들어낼 미래 가치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해양 관할권 면적은 육지의 무려 4.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토를 육지에만 한정하지 않고 해양까지 확장한다면 그 잠재력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바다는 육지만큼이나 활기 넘치고 역동적인 생활 공간입니다.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어업인뿐 아니라 연간 1,700만여 명의 국민이 연안 여객선으로 이동하고 낚시 인구도 무려 8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기대어 살고 바다를 즐기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누릴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한 해양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는 어업인들, 그리고 그 가치에 투자하는 온 국민의 열망이 지금 우리의 바다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조업하시는 소형 어선들 선원 선주들이 조업 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조업을 하고 계시고 또 선박의 복지 공간이나 여러 가지 안전 시설이 잘 확보되어야 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요구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런 소리가 많이 듣지를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해서 어업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조업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바다. 해양 안전이 전제가 된 바탕에서 혁신 성장이 싹틀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바다, 스마트한 바다, 행복한 바다. 그리고 안전한 바닷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바다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